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룬 사랑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이야기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서로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자.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드 보부아르는 연인이자 친구였고 동지이자 스승이었으며 경쟁자이자 공모자였는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프랑스 소르본대 시절이던 1929년 7월에 이뤄졌습니다. 철학 교수 자격 시험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그의 사르트르가 수석으로 보부아르가 차석으로 합격해 지적인 상대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먼저 프러포즈를 한 것은 사르트르였는데 1929년에 두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으며 서로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는 2년간의 결혼 계약을 맺었습니다. 키가 158cm밖에 되지 않는 사르트르에 비해 보부아르는 호리호리한 금발로 사르트르보다 머리 하나가 컸으며 더구나 사르트르는 4살 때 독감에 걸려 오른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외눈박이였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뛰어난 머리와 지식뿐이었지만 그래도 나보다 완전하고 나와 닮은 꼴을 찾던 보부아르에게는 사르트르가 이상형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처음 보부아르를 만났을 때 여러 여자와 자고 싶다는 욕망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자신의 신조는 여행 일부 다쳐 투명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허용하는 대신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자는 파격적인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 때 두 사람은 이렇게 계약 결혼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발적인 사랑의 감정을 거부하지 않는 건 역시 좋은 생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계약 결혼의 자유분방함으로 두 사람의 애정관계는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혔고 이 때문에 보부아르가 받은 상처가 컸는데 사르트르는 여자에게 인기가 있었고 동정은 중학생 때 뗐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많은 여성들과의 엽색 행각도 유명한데 말년에 넘쳐나는 인세로 여대생들과 사귀면서 생활비를 대주었기 때문이라서 원조 교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어려서부터 여자를 좋아한 남성 우월주의자인 마초로 툭하면 다른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는데 사랑은 여성 최대의 덫이라는 주장을 펴온 보부아르 역시 나름의 연애 철학을 내세워 맞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여자 중 보부아르의 제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보부아르는 결과적으로 뚜쟁이 역할을 한 셈이 되었는데 사르트르는 계약 결혼의 조건대로 새로 사귄 여성들을 대화와 편지로 보부아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보부아르는 상처를 입었지만 정말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그녀의 맞바람이나 애정 행각을 알고도 사르트르가 보인 냉담과 무관심이었답니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의 상대 여성 중 한 명을 자신의 첫 장편 소설인 초대받은 여자에 등장시켜 소설 속에서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서로의 입장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말만 자유지 현실은 종신계약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결혼관계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서로의 원고를 검토하는 등 학문적 동반자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1947년 보부아르는 미국 여행 중 심한 사랑의 열병을 앓게 한 미국 소설가 넬슨 올그런을 만나는데 올그런 앞에만 서면 보부아르는 작아졌고 사랑의 본능에 호소하는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르트르와 약속한 작업 일정에 맞춰 귀국을 했으며 그 무렵 사르트르도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 미국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부아르는 프랑스로 돌아와서도 올그런과의 육체적 결합을 방해하는 대서양을 탓하며 수시로 연정의 편지를 보냈고 올그런의 답장도 뜨거웠습니다. 편지로만 보면 보부아르는 여성의 방을 쟁취하기 위한 전투적 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사랑에 눈뜬 농염한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두 사람은 17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 1964년 올그런의 요청으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넬슨 엘그렌 외에도 영화감독 클로드 란즈만과도 관계를 유지했는데 당시 클로드 란즈만은 26세였고 보부아르는 란즈만보다 18살 연상이었습니다. 31세에는 23살의 청년 자크 로앙보스트와도 연애를 했으며 이외에도 동성 애인도 여럿 두면서 다자 연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죽는 날까지 여자 문제로 보부아르를 괴롭혔는데 1965년 그의 애인 중 한 명을 몰래 딸로 입양해 자신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것과 원고를 사후에 출간할 권리를 모조리 애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의 그림자로부터 평생 자유롭지 못했는데 자신의 말대로 순수한 의식이며 자유 그 자체인 사르트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창작의 활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부아르는 1945년 10월 사르트르가 프랑스 지성계를 대표하는 현대지를 창간할 때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길거리 투쟁에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원고를 가장 먼저 읽고 검토하는 사이였는데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에 쓴 작별의식만이 보부아르가 쓴 책들 가운데 출간되기 전 사르트르가 읽어보지 못한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란 보부아르. 보부아르는 전 법조인 출신 아마추어 배우 조르주 드 보부아르와 베르등 출신 프랑수아즈 브라세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부아르의 가문은 한때 귀족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난 보부아르는 명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무에즈 은행의 은행장인 외할아버지 귀스타브 브라쉐르가 파산하면서 가난에 허덕이고 생계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조르주는 아들을 원했으나 보부아르를 포함한 두 딸만을 얻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심리였는지 아버지는 어린 보부아르에게 넌 남자의 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보부아르는 머리가 우수했고 아버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문적 성공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두 딸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부아르의 여동생인 엘렌 드 보부아르는 화가가 되었고 보부아르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희곡, 문학 등의 취미를 교육받으며 키워졌습니다. 이후 보부아르는 15세의 나이에 작가를 꿈꾸게 되며 여러 방면의 지식을 습득하다 철학에 이끌려 파리대학교에 합격해 철학을 전공했으며 수학, 언어학, 문학 등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후 1929년 소르본에서 라이프니츠에 대한 발표를 했고 장폴 사르트르와 인연을 맺는데 같은 해 최연소 나이로 철학교수 자격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943년 여름에 보부아르는 교직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보부아르가 제자인 나탈리 소로킨과 연애를 하다 관계를 나탈리 어머니에게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탈리의 어머니는 미성년자 풍기문란 선동이라고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보부아르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철학 교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보부아르 사후에 공개된 일기와 편지에서 보부아르가 철학 교사를 하던 시기에 젊은 여성 3명과 육체 관계를 맺었는데 이들은 모두 보부아르의 제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르트르도 나중에 이 여자들과 육체 관계를 맺었다는데 뉴스가 보도되자 보부아르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성들을 꼬드겨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당시 18세인 러시아 출신 올가 코사키에비치로 보부아르와 사르트르는 철학도를 꿈꾸던 학생인 올가에게 개인 교습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써서 방을 얻어주었답니다. 곧 보부아르는 그 방에서 올가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올가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들의 관심을 누린다는 특혜에 흥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회상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당시 17세로 폴란드 출신 수험생이었던 비앙카 비넨펠트였는데 보부아르는 일기에서 비앙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육체적 쾌락이 도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비앙카의 육체를 이용하고 아무 애정 없이 관능을 즐겼다고 썼는데 비앙카는 훗날 인터뷰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부아르를 비난했습니다. 보부아르를 여제자들 중에서 잘 무르익은 젊은 육체를 선별해 자기가 먼저 맛보고 사르트르에게 넘기는 포식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앞에서 말한 이혼 가정의 가난한 나탈리 소로킨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소르본 대학에 보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보다 취직을 권했지만 보부아르가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그녀와도 성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이 사실을 사르트르에게 편지로 보고했는데 그 글의 일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포옹이 다시 시작되었고 호응이 잘 되었어요. 올가와 할 때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난 그녀의 몸을 좋아해요. 무튼 철학교사 자격 박탈로 보부아르는 큰 상심에 빠졌지만 이 즈음 첫 출간한 소설 초대받은 여자가 호평을 받자 이를 계기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의 명성에는 못 미쳐 사르트르의 아류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르트르의 어떤 저작물보다 더 위대한 불후의 명절을 남기면서
비로소 독립된 존재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949년 6월에 출판된 에세이집 제2의 성이었는데 이 책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 사회적 영향에서 생겨난 결과로 요약됩니다. 제2의 성은 신체 조건, 역사, 신화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여성을 고찰한 일권, 유년기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억압되는가를 살핀 이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분석, 유물론, 창녀 레즈비언, 노년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 문제를 다룬 이 책의 기본 명제는 여성은 남성을 주체로 한 문명에 의해서 타자이자 2차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존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이념도 남성의 여성 장악에 기여했다 등 당시의 전통적 규범으로는 입에 올리기 어려운 메시지를 담아 여성에겐 자아를 일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남성들에겐 묵과할 수 없는 도전으로 인식되었는데 알베르 카미는 프랑스의 수컷을 조롱했다고 비난을 퍼부었고 교황청은 금서 목록에 올렸으며 프랑스와 모리아크는 포르노라고 혹평했습니다. 좌파들마저 여성의 방은 계급 해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몰아붙였는데 남성들의 비판과 혹평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출간 1주 만에 2만 부를 구입해 열렬한 호응으로 화답했습니다. 1953년에 나온 영역본이 200만 부 이상 팔리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열풍을 일으켜 1960년대에 몰아친 제2차 여성해방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자전적 사부작 얌전한 처녀의 회상, 나이의 힘, 사물의 힘, 총결산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은 물론 프랑스 현대 지성사의 한 시대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여성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했는데 낙태와 피임 자유화,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 노동자 권익보호, 가정폭력 근절 등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1998년 타임지는 20세기의 인간의 삶과 정신을 바꿔놓은 10대 논픽션 중 한 권으로 제2의 성을 선정해 위대한 여성 보부아르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2006년 7월 파리의 센강에 세워진 37번째 다리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보부아르의 이름을 붙여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생리적으로 긍정하지 못하는 반항적 지식인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1943년 6월 실존주의 철학서 존재와 물을 출판했는데 당시는 2차 대전 중이라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으나 종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존주의가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번져갔기 때문으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존주의와 사르트르에 대한 대중의 열광은 우연이 아니었는데 전쟁 전부터 세계는 정치적 광기와 억압을 겪어왔고 전쟁 중에는 잔혹한 파괴와 대량 학살을 체험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실존주의가 호련히 나타나 황폐한 삶에 불을 지핀 것으로 실존주의는 당시 사람들에게 철학적 계시이자 은총이었습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의 교주로 인식되고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추앙받은 것은 1945년 10월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5년 10월에 창간된 네탕 모데르는 사르트르 신화의 시작으로 사르트르가 발행인이고 레몽 아롱, 메릴 로퐁티, 보부아르 등 대표 지성인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대지 창간이 프랑스 지성사에 특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사르트르가 창간 후에 붙이는 글에서 작가는 자기 시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데 있었습니다. 참여문학이 시대적 사명이란 주장이었는데 이것은 사르트르에게 중요한 변화로 사르트르는 전쟁 전까지 사회현실보다는 개인의 문학적 철학적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런 사르트르가 현실 참여로 선회한 것은 2차 대전 때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석방 후에는 소극적으로 남아 레지스탕스로 나치에 저항한 경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45년 10월 29일 저녁 파리의 상트로 강당에서 열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사르트르의 강연에도 사르트르의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트로 강당에는 파리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수십 명이 부상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는데 전부터 가톨릭은 실존주의를 인간의 상스러움을 강조하고 추함을 과시하는 철학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사색 철학, 사치 철학, 부르주아 철학이라고 비난했는데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인간을 행동으로 판단하고 희망은 행동에 있고 실천만이 인간에게 삶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실존주의의 역공이라 불리는 강연은 이튿날 모든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고 실존주의 철학이 유행처럼 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듬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저서에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실존주의를 분명하게 정의했는데 1945년은 사르트르가 재탄생하고 사르트르 시대를 연 첫 해였습니다. 전체주의자, 오류의 철학자라는 비판. 사르트르는 마르크시스트 친구가 많고 1948년에는 혁명적 민주주의연합이라는 좌익정당을 창당하는 데 가담하기는 했지만 공산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할 무렵부터 급격하게 친공산당으로 기울었는데 함께 현대지를 창간한 메를로퐁티와도 결별을 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한때 진보적 폭력이란 이론을 만들어 공산당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사르트르가 자신의 자리를 메를로퐁티의 오른쪽, 카뮈의 왼쪽이라고 수렵게 했던 골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퐁티는 6.25 전쟁 후 소련에 실망하며 공산당을 떠났는데 사르트르는 메를로퐁티와 달리 미국의 꼭두각시에 의한 북침서를 내세우며 6.25 전쟁은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좌파 지식인이 뭉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나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반공주의자는 개다. 나는 죽을 때까지 부르주아에 대해 증오를 품을 것이다 라고 강변했습니다. 그 무렵은 소련의 강제 수용소 존재가 대부분 알려져 적지 않은 지성인이 공산당을 떠나던 시점이었음에도 사르트르는 소련을 방문하고 중공을 여행하는 등 소련과의 관계를 밀착시켰습니다. 소련에서 돌아와서도 소련에는 완전한 비판의 자유가 있다거나 소련 시민들이 여행하지 않는 것은 훌륭한 나라를 떠날 욕구가 없기 때문이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산당과의 밀월은 1956년 소련의 헝가리 봉기 탄압 사건과 함께 막을 내렸는데 헝가리 사태는 사르트르를 마르크시즘의 환각에서 깨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많은 공산당계 지성인이 공산당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친공친소 활동은 그가 체질적으로 반골인돼서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의 천재성은 기성의 권위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역사의 흐름에 시시콜콜이 간섭하고 참여하는 실천적 지식인, 비판적 지식인이란 소리를 들었으나 뒤집어 말하면 기존의 질서를 긍정하지 못하는 반항적 지식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공산당과 결별한 후에도 기존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작은 체구에서 찢어지는 듯한 그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을 반대하는 선봉에 섰고 1968년의 5월 학생운동 때는 학생들을 선동 격려했으며 베트남 전쟁 때는 반미를 외쳤습니다. 196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거부하고 말년에는 길거리 현장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메를로퐁티, 레몽 아롱, 카미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란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1980년 사후에는 전체주의자, 오류의 철학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죽어서도 파리 몽파르나스 묘지에 함께 묻혀 부부보다 질긴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룬 사랑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이야기였습니다.